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회계학 말문제 특강을 할 텐데, 이론은 한 3, 4시간 준비하고, 그 다음에 OX 문제 한 2, 3시간 할 겁니다. 총 6시간 진행될 텐데, 이론 쪽이 아무래도 실제 OX 말문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하게 되면은 10시간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핵심 위주로, 포인트 위주로 이제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예, 간평하고 관세 공통이고요. 말문제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토픽들은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책이 24장까지 돼 있잖아요, 기본서. 근데 21장까지 돼 있는 이유는, 요 토픽은 말문제랑 전혀 관련 없다, 이런 토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빼은 맨 나머지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한다. 개념 체계 보시죠.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다 하면 10시간 넘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위주로.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출제위원이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내용 정리한다기보다는. 개념 체계 목적에서는 시험에 낼 건 없겠죠. 이것은 내봤자 무조건 맞는 문자,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IFRS, 그러니까 개념 체계가 뭔지 아시잖아요. 기준서를 만들 때 도움 준다, 당연한 얘기고, 전문제표 작성자, 회계팀이겠죠. 그래서 어떤 회계 기준이 없거나 회계 정책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회계팀이 결국은 회계정책 개발하는 데 도움 준다. 기준서 없으면은 개념체계 보고 판단해서 회계체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모든 예관계자가 회계기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 준다 해서 당연히 도움 준다, 이런 거 내봤자 무조건 맞는 문장이죠. 항상 이 문장이 틀리게 나올 수 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문장이고 훨씬 더 출제가 잘 되는 문장인데, 이렇게 내봤자 맞는 문장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나오는 거죠. 훨씬 덜 나오는 거죠.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념체계는 회계처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서에는 회계처리가 있는 것이고, 개념체계랑 기준서가 서로 상충됐을 때 누가 우선하는 겁니까? 기준서가 우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체계는 절대 기준서를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하면 틀린 것이고, 개념체계하고 회계기준위원회 서로 다른 사항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을 정한다면, 만약에 있을 수 없다면 틀린 것이고, 왜 그러한 일탈, 왜 다른지 결론 도출 근거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준서 만든 사람, 개념체계 만든 사람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개념체계는 개정이 종종 되지 않습니까? 개정될 수 있다 하면 맞는 것이고, 개정됐다 해서 자동으로 기준서가 개정된다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기준서는 기준서고 개정체계는 개념체계다. 개념체계는 공식임무에 기여하는데 그 공식임무가 회계기준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뜨문뜨문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문장들은 넘어가시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재무제표겠죠. 재무제표 목적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요 정보용자잖아요. 주요 정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재무제표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방금 얘기했지만 주요 정보용자, 결국 주주 채권자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영진, 감독, 당국, 일반 대중은 걔네들을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주요 정보용자 아니다. 오케이. 그럼 재무제표 목적, 모든 정보 제공할 수 없고 제공도 못한다. 그래서 어떤 공통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가치를 보여줄 수 없다. 가치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과거 사건 요약한 거지 가치평가 자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과거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추세대한 정보를 통해서 가치 추정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공통된 수요에 초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 정보용자,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특정한 일부한테. 자본 변동표 같은 거는 주주를 위한 재무제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된 정보 수요가 초점 맞춰서 재무제표 작성됐지만은 특정한 일부한테 유용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자본 변동표가 되는 것이고, 밑에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토픽에서 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러니까 자산하고 청구권은 이제 부채자본 말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쪽이고, 경제적 자원 청구권의 변동, 결국 BS의 변동은 IS라든가 캐시플로우 자본 변동표 말하는 건데, 하여튼 이 토픽 갖고 낼 수 없다고요. 낼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지. 발생주의 정보가 현금주의 정보보다 더 좋은 정보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진실한 이익이기 때문에 발생주의가 원칙인 거죠. 그걸 거꾸로 하면 틀린 것이고, 그 정도밖에는 낼 수 없고, 내봤자 맞는 문장이니까 넘어가자. 항상 틀리게 낼 수 있는 그 문장들, 그런 애들이 잘 나온 데 있었죠.
재무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이 그것이 질적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는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내용 정리가 되어야 뭐 OX 문제 풀지. OX 문제만 많이 푼다고 실력 늡니까? 아니 OX 문제를 안 풀어도 내용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한 3-4시간 하고 남은 시간 한 2-3시간 동안에 OX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목 예확중, 충완중 해서 다 외워야 되겠죠? 외웠다 치고 넘어가자. 근본적 질적성은 목표죠. 목적적 합성, 표현의 충실성에서 2가지. 목적적 합성은 이 정보를 이용할 때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한 차이가 나는 속성이 목적적 합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 예확중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 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 중요한 정보 있으면 기재해라 이거지. 그 중요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가 중요한 정보다. 그 다음에 목 예확중이니까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런 것이 있으면 목적적합하다 됐죠. 예측가치는 뭐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뭐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됐던 것이죠. 뭐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봤던 것이고 서로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정보가 예측가치하고 확인가치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됐던 문장들이고 중요성이라는 거는 기업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이 기업마다 중요성은 다 다르다. 성격적인 측면과 규모, 어떤 양적인 측면, 어떤 숫자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중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임계치를 정하거나 정할 수 없다. 회계기준위원회가 뭐가 중요한 금액이야? 그럼 정할 수 없다고. 충만주고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충실한 편이 된다. 완전한 서술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보통 이제 모든 자가 들어가면 틀린 문장인데 맞는 문장이죠. 중립적인 서술은 객관적인 서술이잖아. 편의가 없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거지. 중립적인 정보가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중을 다해서 추정하면 당연히 중립적인 정보가 나올 것이고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건 아니다. 비대칭의 필요성은 결국 이제 보수지이죠. 신중하게 한다는 게 보수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만 각각 기준서에서 비대칭적 요구사항, 보수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절차상의 오류가 없는 것이 오류 없는 서술이지 뭔가 과정에 오류가 없으면 되지 결과적으로 오류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류 없다는 것은 과정만 오류가 없으면 된다. 예, 그래서 개념책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 제시하고 있다. 딸랑 한 번 나온 적 있죠. 왜냐하면 너무 뻔한 거니까. 그리고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본적 질적성. 그러니까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목적적 성원하고 표현의 중요성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뭐 비검적이죠.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보충적인 질적 특성이고 비교 가능성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그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의미는 이거죠. 유사성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이 그게 비교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일관성이 있으면은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성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일관성은 하나의 또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 그렇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죠.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비교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얘는 수단이고 얘는 목표가 되겠죠. 검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이 되겠죠. 정보를 제때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속성이 적시성이고 뭐 이해 가능성 결국 우리처럼 회계 지식이 있는 자들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회계 지식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모든 정보 이용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비교 가능성 아까 핵심을 다 했었죠. 일관성은 동일한 방법 적용하는 것이고 이거 아까 박스에서 봤던 것이고 얘가 목표고 일관성이 수단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적용하는 것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왜냐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뭐 설명 안 하는 거는 안중에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어떻게든 거의 뭐 80-90% 이상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와중에도 뭐 문장 설명 안 하는 거는 안 중요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요것만 쭉 강의해도 한 10시간 나온다고 천천히 강의하면은
검증관한서 단일 추정치일 필요는 있다 하면 틀린 것이고 없다. 왜냐면은 뭐 범위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야 이 토지는 10억에서 20억이야. 뭐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적시성은 아무래도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지겠지만 적시성 떨어지겠지만은 항상 그런 거 아니다. 일부 정보는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추세에 대한 정보 때문에 뭐 10년치, 20년치 전에 정보도 지금 당장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중간 재무 보고 뭐 그쪽에서는 뭐 적시성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월 말, 6월 말, 9월 말 보고서를 다 공시하는 이유는 적시성 있는 정보를 위해서. 이해가능성은 말했죠.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작성될 필요 없고 지식이 있는 우리처럼 회계 지식이 있는 자를 위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된다. 그 밑에 방금 했던 얘기 써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가능성 이런 것도 뭐 한 번 나온 거지. 이런 거는 뭐 한 번 나오고 마는 거지. 이해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현금으로 표 어렵다고 생략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 합하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근본적 질적 특성이 충족이 안 되면 그 정보는 유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보강적 질적 특성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순서 없이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검적이다라고 하는 보강적 질적성은 반복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보강적 질적성이 다른 질적성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성을 충족하다 보니까 보강적 질적성이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상관없다는 얘기지. 메인이 중요한 거다. 메인이. 예, 효益원가를 정당한다는 얘기가 효益원가보다는 커야 된다. 그것이 제약 요인이 되겠고요. 뭐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한 기업이 되겠고, 반드시 법적 실체여야 된다. 그럼 틀린 문장이죠. 왜냐면 연계재무제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A사, B사,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A가 여기고 B사가 여기인데 걔네들은 합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건데 법적 실체는 남남이잖아. 회사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보고기업은 하나잖아. 합쳐서 공시하기 때문에. 비연결 재무제표는 뭐 실무상, 뭐 개별 재무제표, 안 합친 재무제표, A, B의 각각의 재무제표 말하는 것이고, 뭐 결합 재무제표는 이제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여기가 개인이고 여기 법인일 때 결합 재무제표를 작성을 우리나라는 옛날에 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안 하죠. 뭐 됐어요.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재무제표의 목적 뭐 뻔한 것이고, 이런 거는 나와봤자 무조건 맞는 문장 나올 확률도 거의 없다. 재산 직전 연도 비교 정보 제공한다. 우리 기본 재무제표 전기 단기 비교 공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 전망도 포함을 옛날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하다. 그리고 그 정보가 자산 수익 비용 관련됐을 때 어쨌든 미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하면 맞는 거예요. 계속 기업 예측 가능한 기간이 결국 1년이겠죠. 이 기업은 1년 이상은 계속한다. 그것이 계속 기업 과정인 것이죠. 물론 청산한다든가 중단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산기업의 과정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하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재무제표 기술한다. 그죠? 청산기업의 과정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했다는 것을 뭐 주석에다가 기재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산부채 자본의 뭐 정의. 일단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고요. 뭐 자녀 지분, 자녀 재산 말하는 것이고, 자산부채 정의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과거 사건의 결과로 뭐 어쨌든 뭐 핵심은 뭐 권리지. 여기는 의무고요. 뭐 경제적 자원은 뭐 현금이나 뭐 재화 용역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었죠. 현금이나 재화 용역. 하여튼 뭐 그런 경제적 자원. 여기도 현금이나 재화 용역을 이전 제공해야 될 의무인데, 여기서 답이 제일 많이 되는 건 뭡니까? 여기지. 포함한다 그럼 틀린 것이죠. 수익비용은 자산부채를 달고 다니잖아요. 대변엔 수익이면은 자산부채 차변이 있고, 차변의 비용이면은 대변엔 자산부채 있고, 자산부채를 이제 수반하는데, 그래서 자산 증가하거나 부채 감소하니까 자본 증가하고, 여긴 그 반대니까 자본 감소하는데, 우리 자본 청구권 보유자 주주죠. 주주와의 거래, 자본 거래에서는 수익 비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포함한다 틀린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여기서 좀 필요한 것들, 뭐 실제 출제되고 있고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할 거니까 안 하는 거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봤던 것이고, 권리가 있다고 자산 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자산의 정의 뭐 권리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 뭐 통제권도 있고 뭐 경제 효益창출할 권리 해서 쭉 있었었는데 뭐 됐고, 경제 효익은 결국 현금 아니겠습니까?
현금 창출할 거라고 확신할 필요 없다. 왜냐면은 현금 창출할 잠재력, 돈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잠재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반드시 들어와야 돼.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다시 쓴 거잖아요. 돈 들어올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자산 될 수 있다고. 잠재력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돈 쓰면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항상 또 자산과 지출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공짜로 자산 받게 되면은 차변의 자산, 대변의 자산 수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현금 없어도 자산 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부채 정의가 써 있고요. 부채에는 의무가 핵심인데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뭡니까? 회피불능. 우리가 말하는 의무는 피할 수 없다. 회피불능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신원은 알 필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충당부채 같은 제품보증 충당부채 같은 건 부채로 잡았지만 누가 AS 받으러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 신원 알 필요 없다 이거고 우리가 말하는 의무는 법적 의무도 있지만 의제 의무도 있고 의제 의무는 관제 의무로서 실무상 관행, 경영 방침 등등 우리가 의무를 표명했고 거래 상대방도 정당한 기대할 때 의제 의무 이것도 뭐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경제적 자원에 이전 가능성 낮다 하더라도 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재화 용역에 어떤 이전 가능성 낮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잠재력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잠재력 반드시 재화 용역에 제공 가능성 낮다 하더라도 부채가 될 수 있다. 일단 뭐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고 뭐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자본은 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상법에 영향을 많이 받고 개정이 많이 되고 있다. 예, 수익비용은 뭐 재무성과 관련된 거 알고 있고요. 수익비용 자산부채 변동 정의에서 아까 자산부채 수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까 봤던 것이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거래는 안 된다고요. 수익비용. 자본거래는 주저할 거래잖아요. 주저할 거래에서는 수익비 안 된다. 이건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다. 실질을 따라보고 하는 거죠. 우리 형식보다 항상 실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약의 모든 조건은 실질이 없는 한 고려된다. 그죠? 실질이 있으면 다 고려해라 이거지. 그것이 명시적인 조건이든 묵시적인 조건이든 간에. 인식은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BSI에 포착하는 과정 그것이 회계처리 인식이 되겠고요.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 인식된다. 하지만 정의를 충족한다고 다 인식되는 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뭡니까? 여기 목적 자각성 표현의 충실성. 다시 말하면 정의도 충족하면서 근본적 질적 특성도 충족이 되어야 그때서 비로소 인식. 그것이 인식 기준, 인식 요건이 되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의는 충족해야 뭐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원가는 뭐 제약률이다라고 배웠고요. 효익이 원가를 정당한다는 것이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인식하는 것이 의미 있다. 인식되지 않아도 추적이 갈 수 있죠. 그렇죠. 회계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추적이 표시할 수 있잖아요. 제거는 뭐 장부에서 삭제하는 것이죠. 삭제하는 것이 제거고 자산은 통제권을 상쇄했을 때 제거하는 것이고 부채는 더 이상 의무가 없으면 제거한다. 그 다음에 측정. 측정은 금액을 뽑는 것이 측정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자산부채 수익표 다른 측정 기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산 쪽에서 뭐 역사정가 선택하고 부채 쪽에서 뭐 이행가치 선택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크게 봤을 때는 역사정원가고 현행가치대 그 현행가치에는 현재의 가치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이겁니다. 됐죠? 네. 잠시만요. 전화 좀 잠깐 좀 끊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끊었는데 여기가 이제 17페이지. 그래서 측정 기준은 역사정가 현행가치인데 그 현행가치가 현재의 가치고 그래서 공정가치 등등등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역사원가 쪽에서는 뭐 자산하고 부채 측면이 있을 텐데 자산 쪽에서는 역시 취득원가 뭐 같은 말이죠. 취득원가 같은 말이고 그리고 과거에 지급한 대가가 취득원가 역사정원가고 그래서 이제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뭐 취득부대비용 더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틀리게 하는 거는 이거 뭐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겁니다. 이제 포함한 다음에 맞는 것이고 부채 측면에서 역사정가는 최초 수취액이 되겠죠. 최초 뭐 부채를 뭐 빌렸을 때 이랬을 때 그리고 걔는 포함한 다음에 틀린 거고 거래원가 은근히 요 거래원가 쪽에서 이제 답이 나와요. 야 그러면 포함한다 차감한다 어떻게 판단할 거냐. 아니 자산은 돈이 나가는 거고 거래원가 돈 나가는 거니까 포함.
이거는 저 부채 빌렸을 때 돈 들어온 거고 거래원가 돈 나가는 거니까 차감 반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현행 가치하고 다르게 역사적 원가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뭐 자산의 경우에 취득 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최저 취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치 변동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손상이라든가 뭐 손실 부담 등등의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지 않는다. 뭐 반영한다면 틀린 거고. 항상 말문제 쪽에서는 뒷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뭐 포함한다. 뭐 여기도 뭐 차감한다. 반영한다. 항상 뒷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수들은 다 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맨 뒤를 먼저 보는 습관이 되는 거지. 말문제 할 때. 왜냐면 거기가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안 중요한 거는 넘어간다 했었죠. 그 다음에 현행 가치. 역사정가의 반대겠죠. 현재의 가치가 현행 가치인데 갱신된 정보,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고 뭐 그건 현재의 가치니까. 역사적 원가는 다르게 현행 가치는 자산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로부터 부분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데 전혀 취득 원가는 관련 없다는 거지. 토지 뭐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가 100억이야. 그럼 여기다가 뭐 10억 곱하기 10배 100억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옛날에 산 거고 이건 지금 사실 새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도출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시험에 뭐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공정가치도 보시면은 항상 보면 자산하고 부채 측면이 있을 텐데 뭐 자산은 팔았을 때 가치, 부채는 갚았을 때 가치다. 다만 이제 그것은 시장에서의 가격이다 이거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정상가로 팔았을 때, 정상가로 갚았을 때 얼마냐 이거고. 거래원가하고는 더하기 빼기 상관없다는 거지. 거래원가. 왜냐면 거래원가를 고려하게 되면은 거래원가 고려하면 순공정가치 되기 때문에 거래원가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거래원가가 취득 부대병이죠. 그래서 방금 그 문장 또 써놨잖아.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사용가치하고 현행가치가 왜 같이 있냐. 걔네들 둘 다 현재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가치 개념이고 그것은 기업이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공정가치는 뭐 시장에서의 그 가격인데 거래 가격인데 이거는 기업이 이 자산 사용할 때 캐시플로 현재가치 한 거고 부채는 이 부채를 갚았을 때 캐시플로 현재가치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시장에서의 가격이 아니다. 기업이 가정을 한 것이다. 기업이 산정한 금액이다 이거고 이거는 뭐 직접 관측되는 건 아니죠. 관찰해 측정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캐시플로를 예상하는 거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뭐 결정할 뿐 이거고 그 다음에 현행원가 정말 단어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등장하죠. 예, 뭐 사용가치, 이행가치, 뭐 현행원가, 현행가치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현행원가는 자산의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자산 구입하면 얼마냐 이거고 그리고 거래원가를 이제 포함한다 이겁니다. 포함한다. 지금 동일한 자산 구입하면 얼마냐 그리고 취득 부대비용 더한다는 것은 자산에서 기본 원칙이니까 알겠고 그럼 지금 동일한 부채에 대해서 돈 받으면 얼마냐 그리고 그건 돈 받는 거고 거래원가는 이제 차감이 되겠죠. 은근히 거래원가 갖고 답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장 자체는 정상인데 맨 뒤에 포함한다 뭐 차감한다 그거 갖고 치사하게 되고 여기 또 보시면은 사용가치하고 이행가치는 거래원가 얘기가 없죠. 이건 거래원가랑 관련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원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거래원가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거든요. 유입가치가 뭐 현금 유입이 아니라 뭐요. 장부에 유입된다. 장부에서 유출된다 이런 얘기지. 장부에서 유입된다. 그것은 이런 것들은 뭐 자산이 부채보다 좀 더 와닿으니까 자산 위주로 생각하시면은 그래 취득원가 자산 꽂아 놓는 거죠. 장부에다가 현행원가 지금 방금 배웠지만 지금 자산 구입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자산은 장부에 꽂아 놓는 거니까 알겠어. 공정가치 역시 부채보다 자산이 더 와닿으니까 자산 팔았을 때 얼마냐 유출가치 오케이. 사용가치는요 이 자산을 사용할 때 캐시플로를 예상한 거 현재가치 한 거죠. 이 자산 근데 이게 왜 유출가치냐 이거지. 근데 아까 보시면은 사용가치 할 때 쭉 자산 사용하고 마지막에 처분할 거잖아. 처분하기 때문에 장부에서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만 유출가치고요. 이행가치는 뭐 부채 갚았을 때 가치니까 유출가치 장부에서 빠져나갈 때 가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자본은 뭐 직접 측정 안 하는 거죠. 그냥 정의 자체가 자산 빼기 부채고 그리고 자녀지부 걔는 자산 빼기 부채이고 자본의 한 종류로 직접 측정할 수 없다. 그냥 자본은 제가 중간중간에 한 10번 이상 얘기했지만 측정이나 평가 대상이 아니다. 자산 빼기 부채에 불과하다 이거고 마이너스 값 가질 수 있다. 뭐 각각 뭐 합쳐도 그렇고 개별 항목도 그렇고
뭐 개별 항목이 마이너스 될 수 있냐? 뭐 자기 주식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자본에 자기 주식 대본에 현금에서 마이너스 항목이란 거 알 수 있고, 자산 빼기 부채 자본 마이너스 될 수 있죠. 그 우리가 뭐 실무사 또 자본 잠식 이런 말도 하고. 예,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측정 기법, 측정 틀 측정 간추할 수 없다. 그렇죠. 뭐 현금 흐름을 예상하는 거니까 뭐 측정이 되는 건 아니지. 관찰해서 측정이 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뭐 측정 기준은 아니다. 뭐 측정 기준까지 쭉 봤는데 그냥 측정 기법인 것이고, 뭐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상계는 뭐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순액이 원칙이 아니라 총액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계를 안 하는 게 원칙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수익 빼기 비용이 단기 순손익이고, 그런 건지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지금 말 문제인데, 수익 빼기 비용이 단기 순손익이고 거기다가 기타 합보가선이 더하면 총포가선익이 될 텐데, 원칙적으로는 수익 비용은 단기 손익이다. 단기 손익이다. 기타 합보가선익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타 합보가선익 항목이, 기타 합보가선익 항목은 재분류 조정 사항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재분류 조정 대상이 원칙이라고요. 걔는 기타 합보가선익 항목이 단기 순손이 걸쳤다가 이익잉여금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다만 개별 기준서에서 재분류 조정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해서 기타 합보가선익 항목이 단기 손익을 걸치지 않고 이익잉여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넓게 봤을 때, 넓은 의미를 봤을 때는 기타 합보가선익도 그 단기 순손익뿐만 아니라 기타 합보가선익도 다 수익 비용 하는 거잖아요. 그 뭐 미실현 손익, 잠재적인 손익이기 때문에. 아무튼 넘어가시죠. 공정가치 보시면은 뭐 공정가치 쪽도 뭐 출제가 간간히 되지만은 깊게 안 나오기 때문에 듬성듬성 뜨문뜨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뭐 봤던 것이고, 장부에서 제거할 때 가치니까 뭐 유출 가치다라고 했던 것이고, 기업 투기 가치는 뭐 기업이 추정한 가치, 예를 들어서 뭐 사용 가치 같은 거, 그러니까 자산 사용할 때, 우리 기업이 사용할 때 캐시플로 예상해서 현재 가치 한 거고, 재고에서 예상 판매가 빼기 예상 판매 비용, 자산 팔았을 때 가치인데 다 기업 입장에 추정한 가치인데, 공정 가치는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될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다른 것이고, 공정가치 반대 개념이 거래 가격입니다. 이야 정말 뭐 미친듯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 우리가 보긴 봤던 거죠. 벌써 몇 번 본 건데, 자산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 인수할 때 수취한 가격이니까 정확하게 공정가치 반대죠. 이거는 자산 팔았을 때 가치가 공정가치인데, 이건 취득할 때 금액이고, 부채 갚을 때가 아니라 부채를 인수할 때, 그래서 돈 받은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걔는 유입 가격이고, 이거는 유출 가격이다. 장부에서 빠져나간다, 장부에서 유입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축할 수 있는 것은 뭐 최대한 사용하고, 간축할 수 없는 건 최소한 사용한 데서 거꾸로 써놔서 뭐 출제가 뭐 종종 되고 있죠. 당연히 간축이 되면은 이제 최대한 그 투입 변수 최대한 사용해야지. 그래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안 중요한 거 넘어가고, 뭐 공정가치 아까 뭐 정상거래에서 정상가로 자산 팔았을 때, 정상가로 자산 부채 갚았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됐고, 공정가치 측정 시 적용되는 시장은 주된 시장에서의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박스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그러니까 공정가치 쪽이 깊게 안 나와요 실제 시험에. 그러니까 위에 박스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또 막 넘기다 보니까 여기다. 여기부터 보시면은 시장 참여자가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측정한다. 이것도 뭐 나와봤자 맞는 문장인데, 그것도 뭐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최선을 하지 않고 측정한다 그렇게 낼 수 없잖아. 이게 무조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문장은 뭐 항상 맞는 문장으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정가치는 운송가격은 운송원가 차감한다. 이 아까 뭐 차감하지 않는다며, 그거는 거래원가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운송비는 다 차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공정가치는 거기 거래원가까지, 수수료 같은 것까지 차감을 하는 것이고,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 판단할 때는 그때는 뭐 거래원가나 운송가 차감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서 문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순공정가치로 판단해라라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다. 공정가치 쪽이 종종 나와도 한 번도 뭐 이렇게 깊은 문장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들만 해도 충분한데, 이것도 뭐 최고 최선의 사용하는 시장 참여 능력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아니한다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뭐 최고 최선 사용한다는 능력을 뭐 고려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두세 번 나왔는데 다 무조건 맞는 문장, 무조건 맞는 문장. 밑에가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손가락은 뭐 아까 뭐 봤던 거죠. 뭐 간척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간척할 수 없는 건 최소한. 거래가격 공정가치 아까 봤잖아요. 뭐 유입가격 유추가치 해가지고 봤던 것이고 계속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럼 관측이 안 되면은 가치평가기법 이용해라 이거죠. 그 가치평가기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이거 낼 수 없는 거지.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뭐 투입 변수는 이제 시장 참여자가 가격 결정을 사용할 가정인데 역시 이 박스에서도 시험에 낼 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계속 봤던 것이고 서열 체계에서는 뭐 수준 1, 2, 3이 있는데 수준 1이 가장 높은 순위, 3이 가장 낮은 순위에서 거꾸로 내면 틀린 것인데, 참고로 뭐 적어놨죠. 이런 거는 수준 1 같은 거는 뭐 주가 같은 거지. 상장사 주가 같은 건 공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명확한 공정가치인데, 수준 3 같은 건 참고로 뭐 비상장 주식 그런 거는 뭐 주가라는 게 없으니까, 수준 2 같은 거는 뭐 참고로 뭐 채권 가격은 미래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 한 건데 좀 어느 정도 주관이 좀 개입되기 때문에 공정가치 할 때 그런 건데, 어쨌든 위로 갈수록 공정가치 신뢰성이 높다. 메인은 우리가 요 프린트에 있는 1장 2장이 되겠죠. 거기가 시간이 미친 듯이 오래 걸리고 나머지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거기만 뭐 해도 말 문제에서 뭐 거의 뭐 40%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지. 요 1, 2장만 해도 나머지는 다 기타 떨거지들이고요. 재무제표 목적 이거 갖고 낼 거 없고 내봤자 맞는 문장. 뭐 기본 재무제표 4가지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주석사항도 재무제표인 거 아시죠? 과거 재무제표 소급 제작상 하게 되면은 우리가 BS는 딱 3가지가 되겠지. 원래는 우리가 1년 말, 1년 이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X 1년 초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그렇다면 이건 X 0년 말이니까 사실상 재무제표 소급 제작상 했을 때는 전기초 BS까지, 그러니까 3개년도를 이제 공시하는 꼴이 되겠죠. 소급했을 때는요. 뭐 동등한 비중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것도 뭐 나온 적이 뭐 한두 번 있고, 재무제표 이외 보고서는 IFRS 적용 대상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 것이죠. 뭐 환경 보고서 이런 것들 전혀 뭐 IFRS 기준 적용 아니다. IFR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 원칙과 다 예외가 있는데, 공정하게 표시한 것은 IFRS 준수에서 작성한 것은 공정하게 표시했다라고 보는 건데, IFRS하고 다시 말하면 기준서하고 개념책에 상충이 됐다 했었고 다르게 적용 가능하다 했었죠.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이 원칙인데 청산기업의 가정이 예외고,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예외. 그 다음에 이건 개정 과목은 유사한 항목이 중요하면 구분 표시. 하여튼 뭐 매출채권, 미수금 다 구분 표시. 하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합쳐서 뭐 수출채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상계, 자산부채, 수익 비용 퉁치면 안 된다. 하지만 기준서에서 요구하면 상계 표시 가능한 또 3가지 정도가 있는 것이고, 1년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어도 1년은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주석에다가 공시해라. 전기단기 비교 공시해라. 소급법 썼을 때는 방금 얘기했지만 전기초까지 해서 3개년도 공시해라. 한 번 선택하면 바꾸지 마, 계속 써. 하지만은 IFRS에서 허용하면 뭐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1, 2장만 잘 준비해도 돼요. 거기가 되면은 저는 이제 말문제 반 끝났다,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 나머지는 이제 더 빠르게 나가겠죠. 거기가 내용이 많고 가장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거잖아요. 뭐 맞는 문장으로 나오는 거지. IFRS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 공정에 표시된 재무제표 본다 해서 이것도 한 2-3번은 나왔지만 맞는 문장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준수했다는 것 주석에 공시 가능하다, 공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내기 좀 민망하잖아. 무조건 맞는 문장이고, 뭐 믿는 뜻이 많이 나왔죠.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주석상 보충자료 정당화될 수 있다, 틀리고, 없다 하면 맞는 것이고,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죠. 청산하겠다, 중단할 의도가 있다, 그런 거 아니면은 계속기업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고, 계속기업에 따라서 작성하지 않았을 땐 그 사실과 이유 주석에다가 공시해라 이런 것이고, 적어도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 데는 키워드가 12개월, 1년이잖아. 그러니까 6개월에서 몇 번 출제했었죠? 그럼 틀린 거예요. 12개월. 현금으로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다. 그럼 틀린 거지. 현금으로 표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한다.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개정 과목 얘기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 가능한데, 재무제표는 표시하지 않는 항목이다 하더라도 주석에서는 표시해야 될 만큼 중요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주석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맨 뒤에 꽁무니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있다 없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항상 말문제에서는. 상계는 아까 봤지만 자산부채 수익비용 퉁치는 거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선 충당금, 자산차감이지. 이거는
뭐 자산부채끼리 퉁치고 이런 개념 아니기 때문에 그 상계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순액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걸 퉁쳤다, 순액으로 했다 하는 거 가능한 거고, 첫 번째. 그러니까 순액이든 총액이든 둘 다 가능한 거고, 순액으로 해도 상계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그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고, 상계 표시 세 가지가 있다는데 왜 세 가지냐? 두 가지인데 여기 있죠. 외환 환율 변동 손익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FBOCI 쪽 평가 손익 상계하는 게 원칙이고, 비유동자산 처분 손익도 상계하는 게 원칙이다. 세 가지가 상계 표시고, 어쨌든 위에는 다시 보면은 상계가 원칙이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면은 구분 표시 총액으로 가는 것이 또 예외 사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상계 표시 전부죠. 1년마다 작성하고 1년 초과하거나 미달했을 때 주석 공시해라. 아까 봤었던 것이고, 비교 공시는 또 보시면은요. 이게 넘기기가 빡시네요. 전기, 단기 금액에 대해서 비교 공시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 기본 재무제표 네 가지 말하는 거고요. 서술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석상 말하는 거지. 주석상. 소급 제작상 쓸 때는 전기초 BS도 표시한다 해서 아까 했었던 것이죠. 예, 또 넘어가시죠. 네, 오늘은 뭐 1교시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뭘 가장 중요한 거지. 제가 강의하기가 힘든 시간이지, 1교시가. 너무나 중요한 토픽. 1, 2장. 그래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맥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 일관성이, 그러니까 계속성이 원칙이고, 예외는 IFRS에서 변경 요구의 개정상, 아니면은 첫 번째 사업의 중요한 변화, 아니면은 다른 것이 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랬을 때는 다른 방법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성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또 보시면 BS에 표시되는 정보, 아니 자산부채 자본 뭐 이런 거 낼 거 없고, 법에서 자산부채는 비유동이다, 비유동이다. 너무나 또 기출이 많이 됐었던 것이죠. 아니 유동 아닌 게 비유동인 거잖아요. 형식 순서 그런 거 없다. IFRS는 엄청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동 비동은 뭐 자산부채액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1년 기준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고, 매출자금, 매입채무, 미지급 비용 요 네 가지 기억하셔야죠. 걔네들은 정상 영업주기 갖고 유동 비동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내면은 이내면 유동이고, 이내가 아니면 비유동이고, 그렇게 포인트로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단어만 하시면 되겠죠. 정상 영업주기 이내다, 단기 매매죠. 12개월 이내가 뭐 단기죠. 사용 제한 기간이 뭐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12개월 이내, 뭐 단기, 정상 영업주기 이내 유동. 부채도 마찬가지야. 이내, 단기, 12개월 이내,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돼 있으니까 다 12개월 이내겠고요. 그렇게 포인트로 하시면 되는 거죠. 유동, 비동은 뭐 결산일 기준, 그렇죠? 보고기한말 기준인 것이지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X 2년 뭐 3월, 주총 며칠 전 말하는 건데 아니죠. X 1년 말로 다 판단하는 거다. 유동은, 비동. 그래서 이 박스로 박스는 뭐 제가 만든 거지 뭐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박스 각자 보시면 되겠고, 요거에서 반가를보는 뭐 사실 너무 쉬워서 안 내는 거고요. 반가를보는 원래는 만약에 장기 차익금 같은 만기가 1년 넘어갔어. 근데 다시 위로 가서 1년 이내 만기 도래되게 되면은 유동으로 유동성 대체하는 거죠. 뭐. 왜 두 번째 거 안 받냐? 재무제표 발행 승일. 내년 3월인데 그때 어떤 약정 맺었어? 닥쳐라 이거지. 볼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는 X 1년 말로 판단하는 거니까 유동 비동은.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연장할 거로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건 재량권이 있으면은 연장하는 거니까 실질이 비유동. 그런 재량권이 없어. 12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어. 그럼 당장 갚아라. 1년 안에 갚아라. 유동 이렇게 해서 그 재량권이 있다 없다.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재량권이 있다 없다. 그거 보시면 보죠. 차입약정 위반했어. 은행이 대여자, 은행이겠죠. 그래서 니네 차입약정 위반했으니까 즉시 상환 요구. 당장 갚아라. 그러면은 유동이다. 왜 가운데 문장 안 받냐?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어떤 약정일 때 닥쳐라. 볼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는 X 1년 말로 판단한다. 그래서 보고기한 말 이전에 어떤 합의를 했어. 12개월 이상 유예기간 주는 거 합의했어. 그럼 비유동이 되는 거지. 이거는 왜 유효하냐? 이거는 보고기한 말 이전에, X 1년 말 이전에 어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 하지만 1번은 그 이후에 어떤 합의했으니까 불인정. 이렇게 된 거지. 유동, 비동 할 때는. BS 배열 방법. 유동, 비동법이 원칙이고 아시죠? 뭐 유동성 배열법도 되고 혼합법 두 개 짬뽕하는 거 다 된다 이건 거지.
다 된다 이거고요. 다만 이제 기준서 문장은 이렇게 돼 있다. 야, 자산부채 유동 비동 써놔. 원칙. 그게 1번에 대한 문장이고. 유동성 순서가 더 적합하면은 그것도 쓸 수 있다. 그게 뭐 2번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3번도 되고 다 된다라는 것이고. 예, 뭐 1교시만 잘 들어도 됩니다. 1교시가 제일 중에 자산부채, 그래 유동 비동 다 봤었죠? 다 했고. 포괄 IS. 포괄 IS는 뭐 이런 느낌이 많죠.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많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느낌만 있어도 뭐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자본거래 쪽에서는 수익 비용 안 된다. 손익거래 쪽에서밖에 수익 비용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 순손익, 기타 포괄손익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수익 비용은 단기 손익이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예외적으로 기타 포괄손익도 있는 거죠. 이것도 넓은 의미로 수익 비용이다 이제 잠재적인 수익 비용. 어쨌든 원칙은 단기 손익, 예외적으로 기타 포괄손익.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 비용이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기타 포괄손익도 수익 비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장기적인 평가손익, 미실현 손익이다. 이 박스는 뭐 은근히 다 기출 많이 됐던 것이죠. 그래, 수익, 매출 빼기, 매출원가 빼기, 판관비. 그것이 영업손익인데 주석하면 틀린 것이고 IS에야 맞는 것이죠. 주석은 안 되고 무조건 IS에. 이게 왜 많이 나왔냐? 이것도 뭐 2012년에 뭐 개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던 것이고, 영업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 그럼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 못하고, 금융권은 뭐 매출원가,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지. 걔네들은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성격별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출원가, 판관비가 아니라 매출원가, 판관비는 기능별 분류잖아. 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손익 때려주고도 안 된다. 너무나 기출이 많이 됐던 것이죠. 너무나 많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단기 순손익,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하고 비지배는 표시한다. 이건 연결 쪽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 강의 때부터 쭉 설명했지만 연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실 필요가 그냥 그렇다. 맞는 문장으로만 몇 번 나왔던 거죠. 연결 쪽 얘기고요. 다 기본 강의 때 다 해서 설명을 드리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영업손익은 필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필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최소한의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말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느낌만 있으시면 된다고. 이 문장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다. 쭉 해서 한 줄로 해도 되고, 길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끊고 나서 단기 순손익,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에서 한번 끊어도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선택. 요거는 뭐 제가 참고로 써놓은 거니까 됐고, 여기서 뭐 말문제 나올 수 있는 거리 나왔던 것은 땡땡땡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다. 기타 수익 틀린 것이고, 마이너스 비용. 수익이다 하면 틀린 것이죠. 너의 짝꿍이 대손상가비 비용이고, 너의 짝꿍 퇴직급여 비용이고, 판매보증비 비용, 이제 판관비, 다 판관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판관비로 개정됐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참고로 넣은 거지 뭐. 1장이 끝나야 될 텐데 아직 시간 괜찮죠? 일단 2장까지는 끝나야 제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은 이제 했다고 보셔도 돼요. 제 마음속으로는. 실제 기출이 그 정도 되니까. 조정영업이익은 뭐 나온 적은 있었죠. 걔는 포인트가 주석입니다.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업 손익을 주석에다가 따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손익계산서하면 틀린 것이죠. 포괄손익계산서 틀린 것이고, 주석상 이렇게. IS는 둘 중에 하나 선택.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능별, 성격별 분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뭘 더 좋아하는 IFRS는 권장한다. 성격별을. 왜냐하면 기능별 분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원가, 판관비인데 회계 정보 용자들이 그거 어려워하지 않냐. 그래서 매출, 뭐 급여, 감가상각비 하면 좀 더 알아먹기 쉽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비능별 실무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IFRS 권장하고, 기능별은 목적 적합한 어떤 어떤 관련된 궁금한 정보일 수 있겠으나, 하지만 자의적인 배분. 왜냐하면 매출원가, 판관비 이런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이다. 그래서 기능별을 선택하면 성격별 주석에 공시하세요. 성격별 선택했으면 어유 잘했네. 기능별 주석 공시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4번 뭐 기타 포괄손익 아까 많이 봤던 거니까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기타 포괄손익이 악목 아닌 것은 뭐 초창기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익숙하죠. 어쨌든 뭐 낼려면 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봤던 것들, 이거 뭐 제가 뭐 추가로 더 설명할 건 없는 거지. 우리가 봤던 거는 뭐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 파생상품 쪽, 뭐 고급회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 이상은 고급회계,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고급회계 쪽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자주 나오는 걸 잘 아시면 되겠고, 뭐 네 번째는 뭐 FB OCI 쪽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박스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지. 예? 완벽하게. 재분류 조동사상 아까도 한번 설명했지만 중간에 단기 선행을 걸쳤냐 안 걸쳤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요령을. 핵심 단어의 지읒이 들어갔어. 핵심 단어에. 그럼 그것이 재분류 조동사상 아니다. 핵심 단어의 지읒, 재평가의 그럼 재측정 요소, 지분 상품. 여긴 채무 상품이니까 이거 FBOCI 쪽 말하는 거죠. 평가선이. 그래서 뭐 지정해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요 정도. 여기는 핵심 단어에 지읒이 없지. 그렇게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핵심 단어라 했지 지읒이 있다 없다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야, 사업장 할 때 지읒 있지 않냐. 핵심 단어가 아니잖아. 재평가 재측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지. 이것도 뭐 출제 많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2장까지 하고 오실 건데, 단기 순손익도 세후이듯이 기타 평가선익도 세후로 보여주자. 법인세 효과.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 IS라든가 주석상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이고, 순액으로 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된다. 그 느낌만 있으시면 된다고. 정확하게 아실 필요 없다고요. 다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냥 요령껏 바로 실전용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면 된다. 어차피 문장 꼬아서 안 낸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낼 거 없고, 이거 낼 게 어딨어? 낼 게 없지. 현금으로 뭐 딱 빡시게 우리가 또 배웠으니까 여기서 뭐 낼 거 없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1, 2장이 가장 메인인데 뭐 쉬었다가 3장부터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1, 2장만 잘해도 됩니다.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